지금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올해에도 집값이 오른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주식 같은 경우는 아직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이 엄청나게 되지 않으면 황금성이 빠르니까 괜찮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시중금리 인상되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특히 영끌이 많이 사서 무리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래서 지금 시중금리 인상하고 있는 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업제한은 계속되는데 대출금리는 오른다. 은행 대출 숨통이 트였죠. 1월 되면서 전년도랑 이제 연도가 바뀌고 하니까 한도가 새롭게 책정은 됐다. 그래서 숨통은 트였는데 문제는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계대출의 69%가 변동금리다. 예금은 대부분이 고정금리고 대출은 대부분이 변동금리예요. 근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점점 더 많이 높아졌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얼마나 상승했나요? 19년부터 작년 11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나온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금리를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번 떨어지죠. 금리 인하로 쭉 가다가 코로나 터지고 또 금리 인하로 또 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시중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더라.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B컷 한번 하고 또 한번 낮추긴 했는데 그 전에 요 정도 수준일 때가 기준금리가 1.25%일 때죠. 지금은 기준금리가 0.5%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영끌 언제 많이 했어요? 1월부터 6월. 지금 수준까지는 아직 버틸만 한데 여기서 더 오르게 된다면 요 수준까지 보다 더 오르게 된다면 이때 영끌한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용대출 나오니까 계속 지금 유도했어요. 계속 집값 올라요. 주식 계속 올라요. 라고 하면서 대출 제한이 풀리자마자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대출은 10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때문에 더 거품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빚으로 쌓아올린 거품은 결국엔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괜찮다라는 말에 넘어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받았어요? 첫 영업일인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취급한 신용대출이 3,400억 원. 근데 전체 은행권 신용대출을 금융당국에서 2조 원 안팎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틀 만에 전체의 17% 소진한 거예요. 이런 추세라면 거의 한 달 만에 다 나가겠죠. 나중에 하반기쯤 되면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린다는 거죠. 자, 빌리고 싶어서 못 빌린다. 실수요가 감소되죠. 이것은 매매든 전세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매매 실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아무리 호가 올려봐야 올해에는 6월에 보유세 책정되고 양도세 올라가기 전까지 급매물 많이 나오겠죠. 이미 임대차법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핑계 돌리고 있지만 강남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전세가 떨어지면은 갭 투기한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전세가를 더 올려받고 싶어도 올려받지를 못한다. 대출이 더 안 나오니까. 신용대출 11개월 만에 감소 이거는 12월 기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대출을 더 내주지 않느냐. 서민들이 힘든데. 문제는 뭐예요? 조기 도입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젤3 최종안. 엄밀하게 따지면 조기 도입 아니죠. 원래 22년 것을 작년 하반기에 조기 도입한 은행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조기 도입 아니죠. 바젤3는 원래 2012년 1월에 도입되기로 됐는데 12월로 미뤘더니 그 다음 대통령이 아주 밀어버리면서 빚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빚을 늘려버렸다. 오히려 대출을 더 풀어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리먼 터지고 나서 유로존까지 터지고 나서 GDP 대비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우리나라만 늘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품이 생기게 되고 그 심리가 몇 년간 이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거품이란 걸 잊는다. 예전에 일본이 그랬듯이. 그래서 신규 대출의 절반을 기업 대출로 할애해야 한다. 그리고 예대율 조정도 했었죠. 원래는 똑같이 100%였다면 위험 가중치가 100%였다면 기업의 위험 가중치는 85%로 줄이고 가계의 위험 가중치는 115%로 늘렸죠. 똑같이 빌려주더라도 가계 쪽이 훨씬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신용도나 이런 쪽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기업 쪽에 많이 빌려줘야 하죠. 자, 그래서 어때요? 안 되니까 예금이라도 늘리려고 하고 있죠. 예금금리 인상하고 있으면 당연히 대출금리는 은행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더 올릴 수밖에 없죠. 예대율 규제 여파잖아요. 예대율 규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금을 늘리고 위험한 대출을 줄이면 돼요.
근데 이야기했지만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훨씬 위험하도록 책정됐죠.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 쪽으로 많이 빌려주는 것이 은행이 수익을 올리고 사는 방법이겠죠. 예금을 늘리려면 예금금리 올리는 거죠. 대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금리 올려야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의 지표가 되는 국채금리가 이미 상승하고 있더라. 자, 국채금리 쭉 떨어졌는데 기준금리 떨어지면서 국채금리 원래 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9월부터 기준금리는 계속 그대로니까 떨어지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 요때 지금 코로나 터져서 쭉 떨어졌는데 잠깐 올라갔다가 기준금리 인하하고 막 하면서 쭉 떨어졌죠. 근데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 수준까지 이미 국채금리가 올라갔다. 지금 기준금리만 못 올리고 있을 뿐이지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하락 이전으로 다가갈 것이라는 지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도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물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아직도 23년쯤에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부터도 슬슬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상보다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놨더니 하는 짓거리가 다 돈 빌려다가 자산시장에 꼬라박고 있더라.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간과하게 된다면 터질 수밖에 없죠. 주식이라면 대공황처럼, 부동산이라면 모기지 사태처럼 터지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풀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고 사실상 미국에서 안 올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높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미국이 더 안전하고 기축통화니까 같은 금리면은 당연히 안전한 미국을 택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맞는 거죠. 금리 오른다고 하니까 작년 말에도 영끌족들 좌불안석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금리가 상승기로 접어든 만큼 패닉바잉 심리와 싼 이자에 기대해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부담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집값 오른다 라고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정책금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즉 기준금리가 안 움직였으니까 감내 가능한 금리 인상이다. 작년 상반기에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감내 가능한 금리라고 하면은 그때 영끌 들어온 사람들 낮은 금리로 들어왔죠. 근데 문제는 지금 시중금리가 패닉바잉 하던 시기에 금리를 따라잡고 있고 조만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감내 가능하다고 할 것이냐 라는 거죠. 자, 시중은행 경고등 들어왔어요. 금리 위험액, 금리 변동으로 은행의 자본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위험을 수치화한 지표다 라고 했을 때 뭐 신한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는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60% 이상.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은행 여기도 60% 이상 올랐다. 위험액이 터지게 되면 이런 게 터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자영업 안 좋아지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오른다. 사람들의 여력은 줄어가는데 은행권에서는 망할 수 없으니까 회수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과거에도 리먼이 급격히 회수 들어가다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그것을 참고 삼아서 미리미리 회수 들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난 바젤 3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회수를 들어가고 있는 거죠.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은행권에서 회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의미다. 미리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징조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확장시킨다. 자, 이것이 본원 통화량이죠. 그리고 통화 승수를 엄청나게 늘려서 M1, M2 이런 식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시중은행이다. 그래서 은행은 버블을 만들 수도 있고 신용 경색을 만들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금리의 역습이라는 글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그랬을 때 은행은 버블을 만들 수도 있다. 즉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면 버블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경색을 만들 수 있는 건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제한을 걸어버린다.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두 가지를 했을 때 신용 경색을 만들 수 있다고 하죠. 즉 지금은 그러면 금리를 올리고 대출 제한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버블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용 경색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버블이 아니고 신용 경색으로 버블을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론,
일단 시중금리 인상, 무리한 영끌 및 B2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지더라. 대출 제한 이틀 만에 올해 총 빌려줘야 되는 금액의 17%를 벌써 신용대출 받아갔다. 라는 것은 이것이 결국 나중에 매매, 전세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는 전세가 올려달라고 해도 돈을 못 빌려요. 안 되면 신용대출로라도 빌려서 어차피 금리가 쌌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매매 마찬가지죠. 금매가 나와도 못 사요. 대출이 안 되니까. 영끌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은행권에서는 위험 대비 회수하고 있다. 요즘 기사 많이 보시면은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판다고 하고 은행권에서 지금 인원 감축도 들어가고 있죠. 그것은 은행에서 위험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금융은 은행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유동성 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은행에서 축소가 들어갔다는 것은 조만간 버블이 터질 징조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